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요.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넉 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뭔가 민심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입니다.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겠네요. 우원식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어제 그 여론조사 관련된 걸 역전된 걸 보시고 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역시 그 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저희를 둘러싸고 내외에 여러 가지 우환과 실책이 있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네. 또 그리고 오랜 장마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매우 피로해졌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많은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 부동산 정책, 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급도 있고, 네. 또 청와대 인사 논란도 있고, 네. 또 저희 당 주요 인사들의 성추문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당이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대처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 민생 문제 더 겸손한 태도로 네. 노력하라는 채찍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실책도 있었다, 그리고 미흡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게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가장 크죠. 저희가 크게 반성할 대목이고요. 네. 이 과거에 뽑혀버린 부동산 그 투기 방지 안전핀을 빨리 다시 꼽지 못했고, 네. 또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6.27 대책 이후에 한 달 동안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또 국회 입법이 완성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보다는 좀 안정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정부 여당이 집값 안정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간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이렇게 신뢰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책인데 정책은 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정책이 이제 발표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게 좀 있었어요. 청와대 쪽에서 예를 들어 뭐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판매 매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이 좀 있었고, 뭐 김종원 민정수석 나가고 나서도 이거 판이 많이 또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보들도 좀 있었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부동산의 이 과정에서 저희 내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고, 이를테면 월세도 괜찮다. 이건 사실은 옳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을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전세가 하루아침에 월세로 바뀐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안을 조장한 측면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인사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건 사실이죠. 근데 결국은요,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 인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어떤 여러 가지 구설의 시작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재신임이 됐어요. 유임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제가 청와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인사라고 하는 건 특히 비서실장 인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네. 대통령이 하시는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서 여기에 언급한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수석을 교체함으로 해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또 신임 수석을 발표하면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네. 이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노영민 실장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갖고 있는 주택 2개를 다 팔므로 해서 주택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분석을 조금 그 세부적으로 해보면요, 지지층 중에 호남 지역이 많이 빠졌다 그래요. 진보층도 네네.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아픈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내에서는. 네, 이 호남과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핵심 지지층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집값 변화라고 하는 것,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돼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건 부동산의 폭등, 그리고 대책 반복에 쌓인 그 실망감 표출,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지지를 바꾸는 또는 실망하게 되는 이유일 텐데요. 네. 또 한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시행했고 또 그것이 시장에 정착하고 그 이후에 보완 대책 마련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정말 이번에는 투기 근절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주관적 성과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호남 지역에서 많이 빠졌다, 이건 그렇게 큰 그 지역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은? 호남 지역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서민들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보면은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요새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호남을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5.18 관련된 걸 정강 정책에 넣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남이 뭐 저희들의 텃밭이라고는 합니다만, 호남에 계신 분들도 평범한 서민들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잘하는 일이고요. 근데 정말 이제까지 보였던 것으로 보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요.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입법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제 발표된 정강 정책을 보면은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 기존의 통합당이 보여줬던 극우적 편향적 행보를 탈피해서 공정경제, 노동존중 이런 걸 강조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하죠. 그리고 당 정강에 5.18 민주화운동, 4.19 부마항쟁, 60 이렇게 열거한 것도 그동안의 이념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 통합의 큰 주춧돌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첫 번째가 기본소득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을 하려면 토지 보유세, 그러니까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환수해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만든 데이터를 기업들이 쓰는 거니까 이제 지금 빅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세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지 보유세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 3법 통과시킬 때 이 보유세 좀 올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다 퇴장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얘기하는 건 좀 난센스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유통재벌들을 좀 규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렇게 유통산업발전법을 막아오면서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것도 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소득이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올리려고 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방해했던 것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성을 얻어야 되고요. 예.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민생 입법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런 네. 그렇게 일하는 정당이 아닌 말로만 하고 발목 잡는 정당의 모습을 반복한다면 정말 화장만 바꾼 구태 정당의 평가를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그렇게 발표한 건 환영합니다. 환영은 하지만은 진정성을 보이기에는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본소득 같은 걸 보면은. 기본소득 하려면 지난번 토지 보유세 올리는 거를 그렇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비판하면서.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그 기본소득과는 다른데 사선 연임 금지하는 거. 잠깐만, 지금 우원식 의원께서 3선이신가요? 4선입니다. 4선이시면 벌써 연임 금지 조항을 넘어버리셨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 4선이니까 아직 넘지는 않고 다음에 나오지 말면 제가 중간에 한번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런 건데 그건 얼마든지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선수로 다 규제하는 게 옳은가 하는 점은 있죠. 이 선이 많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회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을 대변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노장청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 사선 연임 금지도 한번 논의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논의해서 저희 같은 사람이 굳이 맞고 나설 일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지금 부동산 감독원? 이거는 그냥 이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은 요런 거를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정이 굉장히 다르죠.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해지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게 서민의 삶을 크게 해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국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것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이런 시장 교란 행위가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대응하는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대응관 15명하고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 9명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하는 자본시장에도 주가 조작, 이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엄중 처벌하고 있듯이 지금은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입법 사안이잖아요. 이걸 만들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거 입법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여당에서? 저희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미 이런 제안이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나왔어요. 우리 양정숙 의원이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논의는 시작했고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을 한 중기적으로 잡지 못하면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쪽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된 정책적으로 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세 소멸론이 나왔잖아요. 임대차 3법 통과시키니까.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고요. 왜 그러냐면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강남 4구를 보면 72.7%예요. 서울 전체로 52.4%고 이 갭 투자자가 끼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이거 월세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걱정은 이 전월세 전환율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거든요. 이거를 별 차이 없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전환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5% 내지 6%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환율을 한 2, 3%대로 낮추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서 이렇게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또 임대 기간을 계약갱신 청구하는 기간을 2+2로 이번에 바꿨는데 그 효과를 좀 잘 살펴보면서 학제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되게 이사하는 거는 맞아요. 학교 다니는 거하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6, 3, 3에 맞춘 임대 기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세입자 인상률을 5%로 정했는데 이게 기존 세입자일 경우에 5%가 되는데 이게 신규로 바뀔 경우에 또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입법 사항이 될까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실제로? 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잘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잠깐 여쭤보겠는데 이게 여당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꺼냈는데 지금 수혜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토론회 일정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연기가 된 형편이고요. 들어간 건 아니고요. 들어가진 않고. 수혜가 매우 심한데 이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미뤄서 13일 날 하려고 했던 국회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전략 토론회를 19일로 바꿨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뿐 아니라 서울을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고 하는 서울의 미래 전략 이것도 있고 또 전국 균형 발전이 가장 중심이니까요. 전국의 다극 체제 그러니까 그 메가시티와 같이 대구 대전 제주 광주 뭐 이렇게 그 지역의 큰 극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권역별 발전 전략 구상을 위한 토론회 이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시간표를 보면요. 일전에 단장님께서 대선 전에 적어도 청와대 국회 이 정도는 옮기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청와대 언급은 제가 한 건 없고요. 국회만 얘기하신 거예요? 국회는 이제 이게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국회 이전은 국민들 안에 동의가 많은데 비해서 청와대는 동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고 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국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국회 특위에서 검토해서 하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국회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합의나 토의를 통해서 가게 된다면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행정기관들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와 그 세종 간에 국회는 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보니까 86만 회인가 이렇게 출장이 잡혔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출장비만 해도 900억이 넘고요. 그리고 그 행정 비효율로 그 돈으로 따지면 한 2조에서 4조 정도의 행정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국회가 내려가는 거는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도 높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청와대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청와대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게 그래도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고 또 예컨대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 투쟁을 하고 있고요. 투쟁본부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개헌, 위헌이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이 과정을 돌파를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이제 서울 여론이 중요한데, 서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섭섭해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반대도 하고 그러시는데 빠져나간 국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행정수도 세종, 서울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자는 건데 그 빠져나간 국회의 자리에 그 본청은 국제적인 4차 산업혁명의 캠퍼스로 만들고 의원회관 300명이 있는 의원회관은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들한테 내주고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하고 그 마당은 거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늘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센터로 만들면 그 앞에 금융가가 있잖아요. 금융가와 이게 결합이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꿈꾸고 희망을 갖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묵직한 대한민국의 상징 건물을 전 세계에 열린 활기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센터로 만들면 우리 국가 이미지도 바뀌고 서울도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지방의 것을 흡수해서 지방을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97개라고 하는데 서울이 흡수해서가 아니라 이 서울의 것들은 좀 내려보내면서 그 빈 공간에 전 세계의 이런 경제적인 것 또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해서 서울이 그런 관문으로 만들어주면 정말 대한민국 크게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합의를 통한 거니까 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거는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도 없는 사안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